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2에서는 금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채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행을 다뤘는데 결국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입니다. 과연 채권이 어떤 식으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시작은 영란은행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은행 편에서 은행편의 마지막 장면이 영란은행의 탄생이었죠. 자, 영란은행은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영란은행이라는 은행이 탄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영란은행이 어떤 식으로 현대 금융을 만들어냈는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란은행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화폐를 발행하는 일인데요. 자, 영란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맡겨둔 금을 가지고 정부에게 돈을 줍니다. 화폐를 발행해서 정부에게 주죠. 필요한 돈을 융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란은행은 정부로부터 국채를 사들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화폐를 제공하고 그 화폐를 제공한 증명서로 국채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화폐를 제공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사들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화폐를 생산하는, 발권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발권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금융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렇게 해서 사들인 국채를 다시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란은행은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거 금본위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당시에 금본위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사실 이 약점, 뱅크런의 약점은 금본위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뱅크런을 피해야 되는데 이 뱅크런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당시의 영국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개척,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찍어내자마자 곧바로 다른 곳으로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그 돈이 돌아올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확률을 줄이는 것이죠. 그 방법을 통해서 뱅크런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다량의 화폐를 찍어내고도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식민지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전쟁마다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유럽 본토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전쟁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들은 결국은 다 발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서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즉, 돈에 취해서 더 이상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봉건 국가들이, 왕정 국가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자,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봉건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동맹의 동맹, 동맹의 동맹. 한 곳에 전쟁이 나면은 자동 참전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의 소용돌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일단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네. 명확하게 누가 승자가 나야지 전쟁이 끝나는데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참호전 때문이죠. 네, 참호전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엄청난 소모전을 벌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무려 4년이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전비, 양쪽 모두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이 전비를 조달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1차 세계대전부터는 그 전쟁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과학 기술이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쪽에 사용되면서부터 대량 살상 무기가 일어나고,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사용이 되면서 기동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그 전쟁에 필요한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각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냈어요. 그렇게 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전쟁 채권입니다. 국민들에게, 자국 국민들에게 전쟁 채권을 파는 것이죠. 그 전까지 전쟁에서는 사실 그 채권, 전쟁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거래는 은행과 정부와의 거래였어요. 대부분이 그랬는데, 이 1차 대전부터는 정부가 전쟁 채권을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하게 되죠. 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영국도 전쟁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발행을 합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 시간 동안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도 전쟁 채권, 이 기회에 전쟁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게 되는데, 참전하지 않으면 투자하라, 이런 그 선전 문구를 사용합니다. 네. 돈은이라도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쟁 채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약간 로또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게 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이 전쟁 채권을 사는 과정에서 굉장한 애국심을 갖게 된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수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채권을 1차 대전이 발생을 하고 1차 대전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전쟁 채권을 공모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유의주시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인데, 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 내에서 커다란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갈등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이 레닌이 그 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기 전 얘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 내에 혁명 세력들에서 거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곧 언제 어디선가 터지지만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이 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바젤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12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죠. 그 바젤 선언이 뭐냐면은 플로레타리아는 자본가의 이윤이나 자본가 또는 이윤, 그리고 왕조의 야망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을 범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노동자, 프롤레타 연맹, 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 관점에서는 자본가도 나쁜 놈들이고 이불이고, 그리고 봉건 왕조 역시 타도돼야 할 대상인 것이죠. 이 둘이 결국은 뒤엉켜서 싸울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 예상대로는 곧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온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에 프롤레타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혁명 세력 내에서 조국 방위주의라는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국 방위주의가 뭐냐면은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 지부의 사람들이 자국의 전쟁 채권 발행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배신을 한 거죠. 네. 사회주의 혁명 지도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그 노동자들의 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이 혁명 세력들이 자기네 나라에 응원하게 되는, 자기네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 상황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크게 분리가 됩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네,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레닌은 1차 대전 마지막에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하게 돼서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반대쪽에 있었던 조국 방위주의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 조국 방위주의 쪽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파시즘의 원조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소시적에 원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능력도 뛰어났고 사회주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태리의 사회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생각을 바꾸게 돼요. 바꾸고 조국 방위주의에 따라서 이탈리아 군에 참여해서 실제 전쟁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증오심도 갖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참전했던 이탈리아의 1차 대전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사실은 원래 독일 제국 편이었습니다. 패했던 독일 편이었어요. 독일 편. 그런데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 이탈리아는 독일 편에 붙질 않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어느 쪽에 붙냐? 반대편에 붙어요. 영국, 프랑스 쪽으로 자기 편을 옮깁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편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판에 초이스를 잘해서 승전국 쪽에 앉게 되죠. 잘못했으면은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도 패전국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승전국에 올라간 것까지 좋아. 그런데 문제는 전쟁 후에 승전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리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참여할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굉장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서방,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의 굉장한 불만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선동의 천재적인 선동꾼이었던 무솔리니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국민적인 정서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파시즘 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최초로. 자, 파시즘 정권은 결국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 민족을 통일하고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이렇게 깃발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국민들,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이탈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솔리니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탈리아는 원래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져서 다른 예전에는 자기 밑에 있었던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의 밑에서 계속 손해만 보고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솔리니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로마의 정기구의 영광을 되찾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국민들은 무솔리니를 열광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시즘이라는 언어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게 되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말은 예전에 로마 집정관이 들고 있었던 이 도끼입니다. 도끼인데 여기에 나무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 도끼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실제 도끼는 아니고 어떤 상징물이죠. 지팡이 같은 거죠. 이것을 바스케스라고 하는데 이 바스케스를 따라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바로 파시즘 심볼이고 여러분이 보는 이 자체가 바로 집정관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이태리 국민들한테 우리는 다시 로마의 영광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성원을 얻고 광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그 정권의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솔리니는 수상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체르법이라는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아체르법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법이냐면은 어떤 선거 치렀습니다. 그러면 최대파 무조건 1등하는 당에게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몰아주는 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이것은 독재를 용인하는 법이 됩니다. 네. 아체르법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래서 정권을 잡고 일당이 되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차지하게 됩니다. 3분의 1은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훗날 이제 이걸 따라했던 히틀러는 그 뒤에 나오죠. 뒤에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역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독재를 완성하게 되죠. 네, 근데 아체르법이 사실은 그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무솔리니가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던 무솔리니가 어떻게 갑자기 최대당이 돼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먹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협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협조를 했던 대표적인 당이 바로 이탈리아 인민당입니다. 이 이탈리아 인민당은 쉽게 말하면 캐톨릭이 만든 당이었어요. 이 당이 2위 당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이 지지를 해줌으로써 아체르법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죄 같은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탈리아 인민당이 지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애초 아체르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2차 대전으로 시간과 공간을 옮겨보죠. 자,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군이 독일에 반격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참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국은 유럽 전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태평양 전쟁은 참여해야 했죠. 왜냐하면 일본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괌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와 거의 동시에 미국은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시작을 하죠. 예, 동시에 두 개의 전장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한 것이죠. 미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요청이죠? 영국의 이제 처칠과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 독소전을 벌이고 있던 스탈린의 강력한 요청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 미국은 충분히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게 되죠. 네,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지 5개월 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회담인데 여기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픽스해버린 것이죠. 달러 한 장마다, 1달러마다 금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것은 다 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금이 그 가치를 보증해줘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금 1온스는 35달러라는 이 등식이 이제 공식화가 되면서 달러 기축통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 달러 기축통화 시대가 미국만 좋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무제한 발권력, 브레튼 우드 협의에 의한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해서 마샬 플랜을 시작을 합니다. 마샬 플랜은 뭐죠? 이렇게 돈을 찍어낸 돈을 전부 다 유럽에다가 뿌리는 거죠. 유럽의 승전국, 서방, 서방의 국가들에게 이 돈을 뿌리게 되면서 다 이 돈을 가지고 유럽은 다시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끼지 못했던 동구권과 소련은 이를 박박 깔면서 냉전 체제가 굳어지게 되죠. 결국 이 마샬 플랜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냉전 체제가 확정되었다. 돈을 받는 쪽, 마샬 플랜의 혜택을 입는 쪽과 입지 못하는 쪽이 결국은 편을 갈라서 대치를 하게 되는 것이 결국 냉전 체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무제한 발권력으로 이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트래핀 교수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트래핀의 딜레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달러 기축통화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기축통화국의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돈을 적게 찍어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1976년 닉슨이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금퇴환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닉슨 쇼크라 그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부정한 것이죠. 스스로. 우리 사실은 금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결국은 사우디를 찾아가게 되죠. 사우디를 찾아가서 사우디와 밀약을 하게 되는데 오페크 석유를 달러로만 한정하자,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이러한 협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이제 개망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미 제가 이전 강연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페트로달러를 통해서 달러 가격이 무너지는 것,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일단은 봉합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체제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채권 리사이클링입니다. 채권 리사이클링.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역사적으로 이 채권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에 걸쳐서 일본이 굉장히 커다란 무역 흑자를 즐기고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하는 분도 있고 아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일본은 어마어마한 전자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소니, 그리고 도시바나 후지츠, 파나소닉의 반도체, 닌텐도의 게임, 카시오 등의 이러한 전자시계, 퀄츠 쇼크, 이러한 최신형 제품들로 전 세계를 풍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도 이 일본제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를 장악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만 보면은 일본의 산업이 급성장을 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 많이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제가 말한 채권 리사이클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현재 일본의 그 무역 흑자를 채권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미국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국가별로. 자, 일본이 생산한 최첨단 제품들이 미국으로 다량 수출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그 비용을 달러로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트레프네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적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채권 리사이클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거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채권 리사이클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 과정에서 무역 적자에 대한 폭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채권 리사이클링의 비밀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마치 자기네 산업이 죽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일본이라는 국가로부터 하는 걸 사들임으로써 계속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트리피네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원래 의도했던 거랑은 달리 쌍둥이 적자가 발생했어요. 이때가 이제 그 레이건 시대인데요. 쌍둥이 적자. 원래 그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적자는 무역 적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재정 적자까지 발생을 하게 돼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재정 적자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쌍둥이 적자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교와 이런 경제 전쟁 상황에서 누가 좋고 누가 옳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본이 사실은 억울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 쌍둥이 적자가 난 것은 일본 때문은 아니죠. 일본은 어차피 미국은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압박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그 원인을 일본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일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렇게 압박함으로써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뭐예요? 플라자 합의는 뭐죠? 엔화를 절상시키게 됩니다. 네. 엔화 가치,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엔화를 절상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얻고 있는 무역 적자, 그렇게 너희가 우리에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화가 너무 낮아가지고 가격이 쌌다, 물건 가격이 쌌다. 그런데 니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역 전쟁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네 이제부터 엔화를 무조건 절상시키겠다. 여기에 합의하라고 그렇게 플라자 호텔에 그 일본 재무장관을 불러서 그 사인할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그래서 플라자 합의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재무장관이 재무상이 이 협의에 사인을 하게 되고 일본은 이후부터
이제 N고가 현상이 갑작스럽게 N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을 하게 되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엔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관점에서 봅시다. 일본 관점 보면은 제조업은 없어졌지만 엔화 자체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서 마구잡이로 이제 그 땅도 부동산도 사고 뭐 미술품도 사고 이런 식으로 뭐 쉴 수 없이 기업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많은 자산을 그때 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붕괴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금융에서만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80년대, 85년에 이제 플라자 협의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90년대에 순식간에 추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결국은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근본적인 최초의 시작점은 바로 채권 리사이클링 그리고 채권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오동작에 대한 모든 비난을 모든 책임을 일본한테 덮어 씌운 것이죠. 미국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도 역시 일본이라는 그 파트너,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채권 리사이클링 파트너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일본을 두드러 패는 뭐 무역 적자의 원흉으로 일본의 비난을 퍼붓던 그 시점에 미국은 중국과 급속도로 관계를 정상화했어요. 이미 뭐 대땅뜨 닉슨 시절부터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경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경제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중국과의 경제 협력, 경제를 많이 도와주는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면에는 바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리사이클링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채권 리사이클링 시즌 2에서는 이제 일본은 이제 망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옮겨 타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들어준다는 것은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줘요. 중국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2001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미국이 WTO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퍼붓고 이제 트럼프가 뭐 탈퇴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고 20년 전에는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 보시면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 다 만들어줬어. 그리고 WTO도 가입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중국의 임금이 쌌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초저가의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 물가 상승이 없이 왜냐면 원가가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는 그러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중국이 벌어들인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죠. 중국이 그걸 몰랐을까요? 중국도 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페트로달러처럼 그리고 미일 무역절차처럼 그리고 그런 것처럼 중국 역시 이런 미국 국채 구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5월 현재, 5월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에 여전히 일본과 중국이 있죠. 압도적으로 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사실 중국이 최근에 좀 팔긴 했지만 밑에 홍콩이 있습니다. 그죠? 홍콩까지 따지면은 거의 일본과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나칠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이유는 바로 채권 리사이클링 때문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막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시진핑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시진핑 주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상황, 미 국채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일본의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 시진핑 이끄는 중국은 그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대1로죠. 1대1로. 1대1로 사업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 해보자. 여기 보시면 중국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의 실크로드와 그리고 바다일종을 통해서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 지중해까지 가는 유럽까지 가는 이러한 해상 실크로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대역사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 나라들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거대한 경제적인 경제 협력선을 경제 라인, 경제 흐름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순진한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은 항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 1대1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항미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왜?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본처럼 그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에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대1로 사업의 정말 숨겨진 동기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물론 1대1로 사업의 많은 부분은 중국 내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대1로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거쳐가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죠? 이 수많은 국가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 1대1로 사업을 참여하면은 결국은 중국 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자기의 우방이 되는 거예요. 우방이 되는 것이죠. 네.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항미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대1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1대1로 사업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빚이죠. 빚. 네. 결국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1대1로는 화폐를
발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발행된 마구마구 찍어낸 그 화폐를 가지고 이 수많은 이 전 세계의 뭐 엄청난 이 지역이죠. 이 엄청난 지역을 이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에만 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쳐가는 여기 그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거쳐가는 그 거점이 되는 각각의 국가들에게 찍어낸 돈을 다 빌려준 겁니다. 그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따라서 갑자기 중국이 와서 돈을 주면서 여기에 같이 하자 참여했는데 그러한 제안을 마다할 국가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결국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은 우방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우방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구축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1대1로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채권이다. 여러분이 최근 그 국제 기사를 보시면 뭐 파키스탄이나 몇 필리핀이나 국가들이 이 채권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1대1로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공경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러한 일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결국은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대1로가 과연 끝까지 완성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 마크, 그러한 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한국입니다. 조선이죠. 네. 1905년, 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이 이제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죠. 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5년 을사늑약에서 1910년 한일 합방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이 이제 1905년에 이제 맺어지는 그 시점에 그보다 조금 전이었죠. 러일 전쟁이 이제 진행되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때 한 인물이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메가타 다네다로. 네. 한국으로 왔을 때 부임된 그 직책은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엘리트였다고 말을 해요. 일본 최초의 하버드 졸업생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대한제국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화폐 개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쓰고 있던 것들을, 그 돈들을 일본 돈으로 다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화폐 개혁을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교환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 바꿔주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질이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고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존의 동백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동백화가 통용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화폐 개혁은 그런 급진적인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상당수의 조선 자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을사늑약이 발효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발효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차관 도입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차관 도입이 있었는데 계속 차관을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폐정리, 정부채, 뭐 금융, 기업 자금이라든 이런 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강제로 차관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와요? 일본 은행으로부터 오겠죠. 그것은 그거 어디서 쓰냐면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금융선진화를 하겠다는 구실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쓰게 된 돈이 빌린 돈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채권을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일반 국민들도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일이 이제 그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대구의 광문사의 사장이었던 김광재와 부사장이었던 서상돈이라는 두 인물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기고문을 이제 게재하게 됩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잠깐 읽어보시면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네,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2천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전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면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절한 호소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2년 동안, 1년 반 정도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이제 이렇게 모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거기에 당황을 하게 돼요. 이 운동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일본의 그런 야욕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탄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탄압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 모금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단체들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생겨나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매일신보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발행인이었던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을 이제 그 모금액을 일부를 썼다. 그중에 3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횡령 혐의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게 일진회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을 썼다고 해서 뭐 수사도 받고 이제 경찰에도 불려가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재판도 받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죄였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그 과정에서 이미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린 것이죠. 이 교묘한 일본의 그 전략 때문에 우리 국민에 불붙었던 그러한 국채보상 운동은 결국은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덫에 걸려 정제 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2년 후인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합병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죠. 우리가 뭐 을사늑약이나 아니면 한일합방 이 조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 이 조약은 주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채권을 통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채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겁니다. 그만큼 채권은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뺏을 만큼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채권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신 것이 과연 우리나라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자신의 컨트롤하에 놓도록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메커니즘, 채권의 위력은 권력으로의 도구로서의 채권의 위력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많은 이러한 그 채권, 이런 채권으로 얽혀져 있는 이러한 권력 관계는 오늘은 국가만 다뤘지만 국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업과 기업,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 간에도 이러한 권력 구조가 채권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채권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채권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채권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